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휴가 중인 김진 앵커를 대신해 돌직구쇼 특별 MC를 맡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부동산 이슈를 둘러싸고 교통정리에 나선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고 박원순 시장 사망 후폭풍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대선 기지개를 펴는 차기 주자들의 신경전까지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박용진 민주당 의원님, 고승덕 변호사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돌직구쇼를 시작하는 코너죠.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한겨레는 톱기사로 총선 압승한 지 석 달, 정권의 민심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그리고 민주당이 통합당의 지지율 4%포인트 차이로 쫓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충격과 논란, 그리고 부동산 등 악재 대응에 실패하면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여성과 30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한겨레는 여권의 지금 위기가 정치적 자만에서 비롯됐다는 전문가 조언도 싣고 있습니다. 과연 여권은 어떤 반전 카드를 꺼낼까요?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혼선을 빚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정치 과잉이 부른 그린벨트 롤러코스터가 정부 정책 신뢰도에 상처를 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거물급 인사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국정 동력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보시는 강남의 그린벨트 대신에 태릉 골프장을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검찰이 시행령이 없는 범죄를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 후 수사를 하던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검찰이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등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규정되지 않은 수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검찰청법 4조를 오히려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야당에서는 이런 시행령이 시행되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인천 밥 해먹고 샤워하는 것조차 겁난다, 이런 르포 기사를 실었습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무더기로 나온 인천은 지금 열흘째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필터 등 수도용품 판매가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수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수돗물 유충 논란이 전국 각지로 번지는 게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수돗물 유충 논란, 잠시 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제냐 보존이냐, 엇박자에 설왕설래했던 그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린벨트 대신 태릉 골프장으로 붙여봤는데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백지화시키면서 혼선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안 풀고 주택 공급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문이 남습니다. 이재명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를 안 한다라고 매듭을 지으면서 콕 집어서 태릉 골프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어떤 곳인가요? 예, 서울에 있는 군 유일한 골프장입니다.
근데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더라도 한 1만 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아주 미니 신도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까지 모두 주택 부지를 활용해도 한 2만 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 이게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서울에 필요한 공급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제 물론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기로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태릉 골프장을 대통령이 언급한 건데, 글쎄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쨌든 공급량을 충분히 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린벨트는 보존하기로 하고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역으로 사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태릉 골프장 부지 하나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보실 때는 태릉 골프장 하나만 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얼마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스스로 없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현 정권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환경 문제나 부동산 문제의 접근 방법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라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서 결국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럼 수도권에 있는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적 측면에서 이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충분한 심사숙고 후에 여기 된 규제 대책과 그리고 공급 대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요. 적어도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일관성의 수준보다는 한번 정책을 내고 나서 시장의 반발과 역효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니까 이래 다시 두더지 잡기식으로 또 다른 대책을 계속 내놓는 식으로 가게 되면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서 1만 가구에 달하는 사실상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욕구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묶어왔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급 문제를 충분하게 숙고해야 되는데, 강남북 균형 발전에 따라서 강북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완화시키며 나갈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태릉 골프장만으로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뭐 재건축, 재개발 공급 용지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님 개인 생각을 말씀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이 군에서는 뭐 예산이니 뭐 이제 와서는 다시 또 골프장 문제니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왜 국방부냐 이런 부글부글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얘기인지. 일단 이제 코로나 추가 예산 편성 때 이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국방에서는 2조 원 삭감하기로 하면서 결국 추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군인 수는 줄이면서 병력 수는 줄이면서 굉장히 최첨단 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2조 원을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공약이 계속 이행이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태릉 골프장 개발 관련해서 처음에 국방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방부가 사실 이제 국토부가 이걸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만 나오면 특히 예산과 관련할지 부동산 문제에서는 국방부를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국방부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불만을 노골적으로 또 드러낼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요.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 정부는 새로 지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에다 짓는 그 공급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지를 사실은 굉장히 확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적어도 뭐 7년,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진행이 됐던 재개발의 재건축
이런 걸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용적률 완화를 할지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질 수 있는 왜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지 그건 상당히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어떤 주택에 관한 정책이 속도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서민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이 주택을 하나 마련할 때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택을 샀을 때 자기가 평생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이게 사실은 부담이 돼요. 그러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세금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려고 하면 대책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2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속도전만 치중을 한 나머지 그 많은 것들이 지금 무시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굉장한 조세 저항을 비롯해서 부작용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고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봤지만은 일부 그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어제 뭐 2억씩 호가가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다가 만 분들 많고 어제 대통령 말씀으로 인해서 그냥 또 여기도 부글부글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이 맨날 그린벨트 그다음에 주택 용적률 뭐 이러다 주택 공급 뭐 이러다가 간반 보고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부동산 일관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호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성질 급하게 가가지고 그 산분들 제가 볼 때는 투기꾼인데 그분들은 이제 정말 낭패를 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다 안 풀겠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또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할아버지 때 그 이전부터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사실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기 전부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벌써 60년 이상 기다렸는데 안 풀리기 때문에 또 낭패를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풀지 않는 이유가 뭐 후손을 위해서 그 물려주는 땅 이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걸 풀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또 이제 그 투기꾼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재명 지사도 이제 그것 때문에 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오모 시장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에서 이제 보금자리를 많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서울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제한돼 있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은 이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없는 게 지금 굉장히 명백해지고 있는데 그럼 그린벨트 안 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그린벨트를 누군가는 손을 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그 경우에 특혜 시비를 어떻게 잠재우고 공공적으로 돌리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18일 동안 뭐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아주 뭐 이렇게 가늘본 낭패 본 분들도 많았지만 그 그린벨트 푸는 문제들은 투기꾼 이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그 금융 실명제처럼 비밀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지구 지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분양권을 주느냐 마느냐 다 기준이 정해지는데 그걸 서서히 논의해가지고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한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엄청난 투기가 횡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같은 그 대형 택지개발 민감한 이런 지구에서는 그 하룻밤 사이에 해치우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특혜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장치만 하신다면은 그 면밀히 검토해서 급하게 해주셔야지 이번처럼 뭐 18일 동안 논의하고 뭐 고시는 또 몇 달 후에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중앙일보는 헛공방 18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님. 이게 보면은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새는 골프장 갖고는 10,000호 내지는 20,000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부족한 거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주택 공급을 그냥 짜투리 땅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다 보면은 청와대 근무할 때 과거를 기억해 보면은 이런 논란이 이제 18일 동안 있었고 국민들 혼선이 있었고 이러면 대통령 말씀 전에 그래도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에 좀 하고 가시죠라고 건의하는 참모들이 있을 텐데 어제 보면 대통령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은 속도전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지금 우리 고승덕 변호사님은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그거 어느 세월에 고시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이게 다 달라요.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부동산은 특히 더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특별 과외 4연속 강의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최초에 그 여당 안에서 공급 관련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하고 좀 다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요. 1.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 있는 부분. 여기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명박 대통령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한 절반 정도의 서울에 이른바 개발을 하려고 그랬었던 그 계획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취소되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개발해서 자립형으로 이 도시가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회주택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층위의 시장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회주택 방식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지금 차근차근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1번 그 재건축 재개발 건, 그리고 2번 서울 안에 대규모 그 임대 아파트의 공급,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잠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6사의 골프장, 그리고 6사의 그 지방 이전과 연계한 개발 관련해서는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골프장 그거 해봐야 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걸 연구한 영역 연구를 하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골프장 부지만 해도 한 2만 가까이 15,000에서 18,000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6사 부지까지 다 하게 되면 4만 가구가 넘습니다. 4만 가구 넘습니다. 그럼 6사 부지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요. 6사에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 지금 어제 부동산 그린벨트 혼선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이 좀 어떻느냐 여쭤봤더니 부동산 강의를 하셨는데.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아마 왜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요? 육사는 그 지방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육군에서도.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사격 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육사부지가 엄청 넓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육군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한 70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서울에 새로운 택지부지를 공급하는데, 다만 이거를 민간 분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개발, 공공임대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요, 서울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공급 부족 물량의 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박용진 주요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훑어보니까 서울시에 1년간 필요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년 동안 필요한 아파트 물량이 4만 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태능의 부지를 활용해도 딱 1회 2만 내지는 4만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재명 부장님 이 태능 골프장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동의 되시나요? 근데 사실은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같이 완화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 이해를 했는데, 일단 태능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빠르게 이제 2만에서 혼 4만까지 몇몇 가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이제 태능 골프장을 예로 든 것 같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서울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 100% 초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주택 이런 걸 빼고 나면 사실 부족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4만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공급이 매년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태릉 골프장만으로는 사실 단기간에 어때 공급책은 될 수 있어서 사실 그게 지속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머지 이제 뭐 짜투리 여러 유휴부지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해 봐라. 그래서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김현미 장관을 처음 불렀을 때 발굴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도 아마도 그런 유휴부지들을 다 찾아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물론 이제 지금 3기, 4기 얘기했지만 다 그게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중요한 거는 서울 자체, 서울 안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 그런 점에서는 글쎄 뭐 그린벨트 해제가 꼭 대안이라는 아니겠지만 뭔가 대규모 정책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아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설득이 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주택 공급 자체는 이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을 어떤 용적을 높이고 또 이제 공공주택의 어떤 비율을 높여서 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다양성의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 방법 갖고는 공급의 문제, 공급 부족의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좀 짧게 덧붙이자면요. 어제 이제 육사 골프장 이야기가 아니 육사 골프장이 아니죠. 태릉 골프장 그게 이제 한 10,000가구 정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잘못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뭔가 공급책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막상 공급은 10,000가구 이야기가 나오고 더 찾아보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것까지밖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시그널을 부동산 업계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집값은 못 잡습니다. 그건 좀 제가 볼 땐 아쉬운 점이에요. 이렇게 우리 패널 분들 다양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서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그 조국 사태 이후 44.8%의 평가가 나오는 그 최저치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장님, 이게 좀 설명을 좀 주세요. 데드크로스가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가 그렇죠. 생긴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4년 차에 44%는 낮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 봤을 때도 40% 정도면 어떻게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 추세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총선 전만 하더라도 거의 70% 육박했던 지지율이 한 3, 4개월 만에 40%까지 떨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급속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아마 현 여권도 그걸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것 같고, 뭐 그 원인이야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차례 뭐 우리들이 많이 얘기 아는 것처럼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지만 뭐 박원순 시장 논란,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지지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부동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인국공 사태라고 했던 우리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의 정규직화 사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30대, 20대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게 되게 여권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은 이거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핑계댈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한겨레 신문 자체도 이렇게 보도했던데, 결국은 여기 박영진 의원도 계시지만 여당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공정, 정의, 여당이 가장 중시했던 가치들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고, 지금 그리고 가장 자기네들의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뭔가 대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 온라인에서 실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어제 일단 부동산 정책 논란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내려와 혹은 문재인 힘내세요, 뭐 이런 그 챌린지가 소위 있어서 뜨거워졌다는데,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보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첫 번째 문재인 내려와라고 하는 대통령이 비판적인 그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17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구제를 위한 모임 등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대통령을 도와야 되지 않냐, 또 문재인 힘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듭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랬죠. 비판적인 검색어와 함께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긍정적인 검색어들이 막 맞부딪히기 시작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때를 되짚어봤을 때 총선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입니다. 그때도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청와대와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서서 국민의 여론을 살피고 문제를 조정했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편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여론을 안 좋게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22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될수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심지어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부담까지 폭발되는 등 풍선 효과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핵심은 뭐죠? 국민들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해야 되는 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끌고 왔던 분들이 계속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거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좀 전에 대통령 지지율 쭉 빠진 얘기 잠깐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더 가속화될지도 모르는 게 그동안과는 조금 다르게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권주자,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짧은 임기 내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차기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헤아리지 못한다면 차기 권력 구도를 향해 가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저 데드크로스로 벌어지게 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청와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 논란 속에 갑자기 재산세가 소환이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서울의 58만 가구의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새 14.3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2017년에 4만 500가구 정도가 이 30%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이 14.3배 정도가 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요. 이제 전해에 비해서 재산세가 최고로 상한선이 30% 이상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정말 많이 오르면 6억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30%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4만 541가구였는데 올해는 57만 6,294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에 비해서 14.2배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금도 보면 2017년도에 이 상한선에 해당이 돼서 낸 세금이 313억인데 올해 8,429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 27배,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27배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일단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 굉장히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60%도 쭉 올라왔는데, 90%, 100%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상한선에 걸려서 세금을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상한선에서 재산세를 내는 지역이 어디일까? 강남구 갈죠? 서초 갈죠? 근데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원구가 2가구에서 2,200가구로 늘었으니까 한 1,100배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강남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강북에서 세금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박영진 의원님. 네. 국회, 청와대, 이게 세종시로 옮겨야 결국엔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고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에서 혹시 조율된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가장 크게 박수가 여당 안에서 터져나온 부분이 저 부분이었어요. 이게 여당 안에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야당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가서 좀 이따가 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 가서 박수 많이 칠랍니다. 주호영 의원이 여당 공격하는 거 아니시면 박수를 많이 칠 생각인데 제안이라고 분명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이제 그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너무나 유명한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관습헌법이다. 이게 저건 뭐지? 사람들이 다 갸우뚱했었던 그런 판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관습헌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의 절차적인 과정은 뭐 개헌까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저 호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러면 시드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캔베라십니다. 시드니라고 하는 경제, 문화의 수도가 따로 있죠. 그러나 사실상 정치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세종시가 제대로 자족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반쪽짜리 행정수도였던 세종을 제대로 좀 세우자라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새로운 논의의 물꼬를 좀 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로 가다가 갑자기 이런 세종시의 개헌까지 가는데 세종시 그다음에 충남 이런 데 부동산 값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 좀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했지만 이게 2004년도에 위헌 판정이 났잖아요. 고 변호사님. 네. 그 위헌 판정도 났고 이미 일단 낙된 건데 박윤희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아니더라도 국회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여당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허문제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났고, 관습 헌법이다.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이건 헌법적인 차원의 어떤 그 관습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옮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그 그린벨트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제대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모든 비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의 싸움을 서울 대 비서울,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쟁점을 옮기는 게 이제 여당의 전략일 수 있다고 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김태년 대표가 저는 그걸 이제 건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현실성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물타기 그런 고리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헌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박영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야금야금 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꺼번에 국회, 청와대 뭐 다 옮긴다니까 그때 위헌 판결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간을 떠보는 거죠. 국회 일부 기능 또는 국회 전부만 이번 법률로 옮기고 또 한 내년이나 후내년쯤 됐다가 이제 무슨 정부 모든 게 다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2년쯤 있다 청와대 간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전법으로 갔을 때 과연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청와대라든가 국회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거, 이 부분도 계속 여당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인 박사님. 근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때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좀 제시하면 좋을 텐데 어제 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회의하면서 갑자기 진성준 의원의 패드롭이 딱 나오고 네.
했는데 정작 이렇게 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만의 제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표명할 수 있는 의석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민주당이 내주고 있는 터라 사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막을 힘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 백드롭에 보이고 있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00분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있었던 마이크가 꺼진 기간 1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결국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은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분노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종시에 대한 국회 이전 문제를 김태년 원내대표가 끌고 나왔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부동산 문제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 뭔가 이를 면피하기 위한 대책성 발언보다는 중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함께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이 내용들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할 것이라면 저는 대통령이 이 정부 출범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는데요. 그 쉬운 현재 있는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오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는 발상이나 이러한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결국 우리 당이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마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야당이 낼 수 있는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할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한밤중에 출석한 젠더 특보입니다. 어제 임순영 젠더 특보가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전에 임순영 특보가 대체 어떻게 알고 실수한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지가 지금껏 큰 의문이었는데요. 어제 열린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그 실마리가 풀릴 만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현장인데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지한 거는 4시 30분에 고소장 접수를 한 때가 아니라 같은 날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 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 30분 정도 지나서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서울시의 젠더특보 임특보가 박 전 시장한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로 보면은 경찰이 파악하는 상황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장님, 권영세 의원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경찰이 당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보다 2시간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약간 퍼즐이 좀 맞춰져가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4시 반에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는 건데 근데 신기한 건 이상하게 김순영 젠더특보가 그에 앞서 1시간 반 전인 3시에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을 찾아가서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문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전에 어떻게 피소 사실이 알려졌느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고 쟁점이었는데 어제 권영세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그에 앞서서 2시 28분에 이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에게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서울시에 높은 분이 연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높은 분이 연루되어 있으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서울청은 여기 어떤 해명을 했냐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박원순 전 시장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4시 반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때서야 박원순 전 시장이 연루됐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임수정 젠더특보도 처음 언론을 통해서 해명했던 게 3시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서울경찰청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임순영 젠더특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 거의 일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2시 28분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에 전화했을 때 그때 이미 정보가 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늘 지금 저희가 과연 피소 사실이 언제 유출됐느냐가 굉장히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어제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온 만큼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네. 이 질문만 하나 답변 주시고 빨리 국회 가셔야 돼요. 예.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의 얘기를 통해서 그 김창룡 후보자는 이렇게 변호인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인지는 몰랐다와 경찰 쪽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없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잘못이 있다면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일에요, 대한민국에 주로 그 경찰이나 검찰, 이렇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국가기구에 무언가 이렇게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인권보호의 역할이 그 검찰과 경찰 등의 강제수사권이 있는 국가기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피해자의 이 신고 내용을 고스란히 가해자 측 혹은 힘 있는 사람 측,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했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는 조용히 이런 만일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요, 경찰에 대한 모든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 될 겁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경찰이든 그 어떤 국가기관이든 이러한 내용이 유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다 해소될 때까지 저는 분명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분명하게 해서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재명 구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최초에 인지했다는 시점보다 2시간 전에 알 수도 있었다라는 의혹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청와대에 보고했던 게 당초에는 구두로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 변호사님. 네. 이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찰 입장과 좀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왜 청와대 보고가 늦었느냐라는 질문에 김창룡 후보자는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느라고.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느라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간단히 구두로 전달했다는 당초 설명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뭐 즉각 보고가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고소장 접수하고 나서 정말 4시 반에 고소장은 접수가 됐지만 한 2시간 정도 그 경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7시 조금 전 거의 뭐 2시간 이상 지나서 보고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저는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경찰에서 시장 고소장을 지금 접수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한다 그러면 즉각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소장을 청와대에 뭐 그 파일째 팩스로라도 보내줬을 것 같은데 왜 2시간 뜸을 들였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청와대가 즉각 보고를 받았으면 청와대에서 새 나갈 가능성도 역시 조금 더 많이 있는 건데 2시간 뜸 들이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에서 2시간 정리할 게 그렇게 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역시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창룡 이 후보자가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 이제 저희 돌직구쇼도 어제 임 특보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밤늦게 임 특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기 앞에 너무 가리시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만.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특보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선출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특보님 특보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보님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임 변호사님. 네. 임순영 젠더특보 어제 밤늦게 출석을 했어요. 어제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전 출석을 한 듯한데 피고소 여부, 뭐 당신은 나도 몰랐다. 그래서 박 전 시장에게 물어본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걸로 이건 뭐 아직 분명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혹시 뭐 아시는 내용이나 뭐 보도된 내용 정리해서 말씀 주실 게 있는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고요. 결국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이게 시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2시 28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높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서울시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여성청소년과 팀장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높은 분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게 서울시장을 또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제 피해자 측에서 2차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2시 28분에 정확하게 피고소인이 그냥 높은 분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때 경찰 측에서 서울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지를 준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 3시경에 젠더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소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뭐 피소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임순영 젠더특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명확하게 그때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자체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게 성추행과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단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실을 밝히는 좀 어렵다.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고발을 된 것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임수영 특보랄지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이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은 좀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수사실을 아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점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 이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검찰이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상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임순영 젠더특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한 누리꾼이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덕수이 씨 대종회와 충무공파 총회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님, 네. 한 누리꾼이 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얘기 결국에는 종친회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이게 성폭력, 또 성추행 피해자를 관노에 비교한다는 거. 서울시 직원이 뭐 관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과연 이순신 장군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관노라고 하는 건 그 개념상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하면은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노 남자 종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잠자리를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이제 연구한 결과 난중일기 분석한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석한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관노의 집에서 잤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남자 종의 집에서 전쟁 중에 한번 주무신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엉터리 주장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을 묘사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그 영화 구성상 실제 있지 않는 그런 걸 에피소드로 이제 집어넣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935년도에 일본 학자가 난중일기를 해석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관기와 잠자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퍼뜨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 이분은 일본으로 보면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억지로 했다는 건 결국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이 뭐 관노와 어땠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그 뭐 주장 근거에 의하더라도 이건 관노랑 비교하는 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과연 김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충무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네. 제가 이충무공을 현충사가 있는 아산 출신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하면 최근에 이충무공이 난중일기와 관련해서 여자와 잠을 잤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됐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여성 그 관노와 잠을 잤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사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예.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공무원 실습 기간 중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급 공채가 된 이후에 실습 기간, 그러니까 15 연습 기간 동안에 발령이 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청 비서실에 15 출신이 오는 건 이제 전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서울시장 비서실에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가 15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5일 때 발령된 건 맞다. 하지만 15일 때는 어디든 발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청 간부들은 글쎄 15가 시장실, 비서실에 근무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비서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 점에서 15 출신의 견습 기간에 비서실 발령,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자체가 성추행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15 기간의 비서실 발령 자체를 두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군요. 김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힐 걸로 봐요. 일단 서울시에서 민간 합동조사단 꾸려서 조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조사도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인권위 조사하는 것만으로 이제 실체적 진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중요하게 좀 봐야 할 대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경찰청에 전달한 오후 2시 28분에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에 계속 어떤 2차 가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서 굉장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결정적인 그런 것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뭐 2차 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아직은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존재감 키우는 이재명. 대법원 판결로 법적 족쇄에서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작심한 듯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이어 어제는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도 장사꾼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멋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 거야.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병민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장사꾼 논의도 그렇고 이 건이 갖고 오는 파장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뭐 시끌시끌한가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인에게 채워진 정치적 족쇄를 좀 풀어버렸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리고 나고 있는 시점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간에 흐르고 있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그 민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현직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본인 스스로가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자리를 내려놨다는 것은 이러고 보궐선거에 공천한다는 건 참 약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이게 부산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에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니,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로 인해 이런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당원 당규 조항을 고쳐서까지 후보자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라고 일침을 가게 된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과 청와대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사이다 발언이긴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이 선거가 단순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채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 민주당의 모든 실수로 인해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통합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중량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여권 전체가 총체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은 후보를 내는 게 맞다라고 오히려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그 전장에서 맞아야 될 화살은 당 지도부가 맞고, 그리고 후보들은 홀가분하게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뭔가 좀 이상해요. 오히려 이 장외에 있다가 지금 다시 가운데로 오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이재명 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이 후보들, 그다음 대권 후보들, 당권 후보들이 쫓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2강 구도를 확실하게 자기가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약간 이제 공격적인 것이면서도 지금 요즘 이제 경제 난국에 코로나 난국이다 보니까 그 이낙연 그 의원처럼 안정적으로 신중한 발언을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은 어떻게 사이다 발언을 더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를 좀 선점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부겸 의원이 지금 당대표 도전한 걸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지금 시장 그 공천하냐 마냐 의견 다른 거 보면은 적어도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겸 의원이 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지금 선점해 나가고, 심지어 그린벨트 발언 같은 경우도 당에서는 대체로 그 풀자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맨 먼저 이제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또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거 대선 행보죠. 근데 이슈에 대해서,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고요. 반대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뭔가 시장 후보 시장 도전 행보 또는 대권 도전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어떤 그린벨트 이야기를 해도 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데까지 안 낄 데서 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국민이 정하는 데 따르겠다. 내가 꼭 대권 도전 지금 공식하지 않는다. 라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대권으로서 이제 그 행보로서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계속 중요한 이슈마다 이재명 지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이 계속 연출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광폭 행보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문 성향의 정청래 의원, 이재명 지사 행보에 대해서 혼자만 멋있는 척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김 변호사님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만 뜨면 뜰수록 이제 견제 수위는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치는 이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타이밍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수많은 대권 가도에 갔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검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이 어떠냐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좌우우면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높은 점수를 주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속한데 거기다 선명성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대권에서도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리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이다를 좋아하죠. 근데 사이다는 거품이 없어지면 물보다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뭘 알아요. 그냥 사이다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계속 사이다를 계속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까지 이제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 모르는데, 이제 빠르고 선명성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굉장히 장점이지만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만약에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때는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족쇄가 풀리자마자 그린벨트 문제랄지,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부산시장, 서울시장 공천에 관한 거에서도 선명히 자기 의견을 딱 던지잖아요. 이슈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동물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부장,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위의 이낙연 의원을 4%포인트 차이로 따라잡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간격을 좁혔죠. 이낙연 의원이 지금 23.3%인데 이재명 지사가 18.7%, 약 4.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로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상승을 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지금 최근의 발언들 보면 아주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일단 이번 이제 보궐선거에 공천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재명 지사의 관심사항은 내년 서울 재보궐선거가 아니죠. 서울이나 부산에. 본인은 이제 2022년도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원칙을 얘기했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돼 있죠. 당원이라고 하는 건 당의 헌법입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만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되면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희가 들은 것처럼 비난의 화살은 당 지도부가 맞고 후보들은 나가서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낙연 의원 입장은 다르죠. 본인은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를 내면 원칙을 저버린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 얘기한 것처럼 장사꾼은 손실을 감수하도록 신뢰를 지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정치꾼이 돼버리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당 대표, 당 지도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 자체가 이낙연 의원한테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절묘하게 지금
돌을 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저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숙제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친문 진영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이냐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워낙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훈수 정치를 두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당내에서도 정청래 의원 등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극복할지 숙제지만 굉장히 절묘한 수를 뒀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핫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핫플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감과 내통했다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핫플. 수돗물에 살아있는 유충이 인천에 이어 서울, 청주,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나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도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과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을 해친 사람입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 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부장님,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본회의 본떡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기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소추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본회의가 열릴 때 이제 보고가 돼서 하루 지나서부터 투표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금요일쯤 투표가 될 걸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적용 과반수를 넘겨야 됩니다. 국무위원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범여권이 180석이 넘고 있죠. 그리고 야당이 이제 110석 정도가 이제 되는 110석 좀 넘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을 다 합치더라도요. 근데 과연 그러니까 150석에는 한참 모자라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결국은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소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당표에 이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과연 지금 이제 초선 의원이 여당에서 절반 가까이 되고 이래서 과연 초선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 이럴 줄 모르겠으나 사실 당장은 좀 기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 이 내용 중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아마 이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된다면 일부에서는 검찰청을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도 붙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냥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에 대한 어떤 승인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검찰이 사실 법무부 장관한테 예속이 되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승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수사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의자라든가 그 대상자가 모르게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무부 장관하고 승인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이 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이렇게 승인하는 게 좋지가 않다. 또한 그 검찰청법을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나머지는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사 개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검찰총장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수사 지휘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번에 나온 법이 뭐냐면은 검경 수사권 이 범위를 서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걸 검찰에서 하냐, 어떤 것을 경찰에서 하냐. 이게 주된 시행령의 내용인데 그 범위를 정하는 걸 넘어서서 이 검찰에 속하는 이러한 사무에 관해서 승인권만 더 붙인 게 돼 있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하고도 관계없는 조항이 이렇게 물고 들어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어떤 입법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의 본질은 이제까지 검찰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해왔다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 아니에요? 정권에서 항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하자는 게 사실은 국민의 여망이고 또 정치권은 항상 그 명분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그 검경 수사권 관련된 검찰청을 보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수사 기준이 이제 그 중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처범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제 부패범죄만 하나만 보면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근데 지금 시행령에는 부패범죄 중에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한정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법 위반이 아닌가.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데 4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러면 시행령 자체가 사실은 법규 위반이에요. 그 제한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런까지 왜 검토를 안 했을까라는 좀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개별적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요 사건이랄지 국민의 다수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법무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이것은 검찰청법에 전형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저 시행령을 지금 잠정안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법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은 판사 출신의 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님이 각각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검찰이 개혁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인데 오히려 정부가 더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일단 첫 번째 하나 제기되고요. 조금 전에 이 시행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4급 이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상급 이상은 또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4급 공무원만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검찰 권력의 과도한 힘 빼기가 결국 국가 전체 시스템의 보탬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을 나눠 갖게 되는 일인데 여기에 두 조직 모두 공통적으로 선결되고 해결돼야 되는 건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힘을 많이 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과제가 나가고 있으면 경찰 권력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참 돌직구쇼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버닝썬 사태를 통해서 경찰 권력이 얼마나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그 신뢰를 다 주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얘기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일들에 대한 문제를 검찰에서만 찾게 되고 이 문제를 조정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개혁적 과제를 통해서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는 오히려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현실성에 관한 문제 한번 얘기 드릴게요. 4급 이상의 공직자 관련된 범죄이잖아요. 그러면 하급직 하다가 4급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3천만 원 이상 뇌물, 1,000만 원, 500만 원 시작하다 보면 3천만 원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3천만 원이 명확히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합플로 넘어갑니다. 이재명 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북한과 내통, 적과 내통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차단막을 쳐서 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정치 현안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낸 기억이 거의 없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한 사람이다. 이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발언을 공개하라. 이렇게 강민석 대변인한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대변인도 어제 이걸 이제 브리핑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가 이제 뭐 적과 내통했다 이 발언 자체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수 있다.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주호영 대표는 다시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업적이 전문성이란 말이냐. 다시 얘기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성사시킬 때 본인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북 특사로 나섰었고 그때 이제 사실 대북 송금 문제도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그걸로 북한과의 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현안 특히나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약한 고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박지원 국정원 후보자가 물론 이제 법 여권 인사긴 하지만 사실 딱 여당에 지금 소속되는 인사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박지원 후보자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누군가 낙마하면 사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방어막을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품격 있는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품격 있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적과의 내통이라면 남북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자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업적이 전문성이냐라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박 후보자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청문회는 하나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그리고 하나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도덕성에 관한 얘기는 얘기대로 청문위원들이 끌고 갈 건데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과연 이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보가 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치열한 안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수장이 될 텐데 이런 직무 관련성과 박지원 후보자가 적합한지에 대한 물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끄집어냈던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 특히 박지원 후보자가 과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북 성공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또 시간이 꽤 오래 지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한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청문회장에서 다 열거해 놓고 난 뒤에 과연 후보자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물음할 것이고 그 답은 결국 국민이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핫불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수돗물 유충 소식입니다. 수돗물 유충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천 이외의 정수장 시설에서는 유충이 발생된 건 없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인천서 나온 깔따구 유충의 당국이 깔따구 유충은 무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불안은 여전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위에서 녹는다 등으로 인해서 이제 먹어도 인체에 큰 유해한 것은 아니다. 기생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나와 있는 이 원인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고 괜찮다라는 식의 답변을 늘어놓게 되는 게 과연 정부의 역할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닌데 정확히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사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서울, 인천, 이 대한민국 도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안전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 당국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서든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구충제 먹고 나을 수 있는 건지라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장님,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유충제 물론 뭐 유충이 얼마나 뭐 해로우냐를 떠나서 수돗물에서 그게 보인다는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 상당한 불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조선일보도 리포트 이런 기사 썼던데 어를 감고 있는데 유충이 떨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인천에서 나온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국민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충제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유충 자체가 기생충이 아니어서 위에다 높기 때문에 사실 구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신체 내부에서 기생할 수가 없고 위에서 다 녹아버린다. 따라서 구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불안해할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원인이 뭔지 이 자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정부 당국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의 핫플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봅니다. 연일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 오늘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오늘 무척 덥다고요?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로 아직까지는 큰 더위는 없습니다. 다만 차츰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이미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일부 경기와 강원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동안 30도를 웃돌면서 종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한낮에 서울 31도, 강릉과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탓에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와 남해안에는 종일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목요일 저녁부터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돼 금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무척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덩달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틀간 돌직구쇼 특별 MC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 MC 바통을 넘겨받아 진행을 합니다. 저는 다시 패널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